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이죠. 오늘은 제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예비 신부에서 어떻게 결혼을 깬 여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혈압이 오를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네요. 저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시누이가 될 뻔했던 남자친구의 누나가 제 지인분과 아는 사이였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남자친구의 누나가 남자친구에게 소개해줄 만한 여자 지인이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인이 저를 떠올리게 되어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 급한 것도 그리고 딱히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자.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느 날 그렇게 청혼을 했을 때 마냥 기쁘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 저나 남자친구의 나이나 결혼 적령기에 가까운 나이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왜 갑자기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면 당황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제 미적지근한 반응에 남자친구가 그렇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딱히 결혼에 목을 매지 않았던 현실적인 이유 몇 가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의 가정이 그다지 화목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제가 허구한 날 그러려면 이혼하지 왜 그러고 사냐 할 만큼 자주 싸우고 맞지도 않고 말입니다. 친구들도 결혼한 친구 중 반 이상이 이혼을 했어요. 주변에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없으니 저도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고 말이죠. 두 번째는 혼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혼자 쓰기엔 충분할 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이 조금 잘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도 있었고, 저는 혼자 여행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하면서 즐겁고 자유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스레 덜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성격 자체가 옆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고 외로움을 타거나 하지 않으니 딱히 연애나 결혼에 대해 생각이 안 드는 것도 당연했어요. 하지만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취미 생활을 이해해줬고, 혼자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존중해줬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참 비슷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여기저기 만나다 보면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편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만나는 게 좋았고요. 그렇게 1년을 2년을 만나다 보니 당연히 정이라는 게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청혼이 막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모를까? 한다면 이런 사람이랑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산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어느 선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인사로 온 날 자신이 생각한 그 이상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집 되게 부자네? 이게 되게 부자야? 오, 나한테는 이 정도면 되게 부자야. 남자친구의 집안은 굳이 따지자면 평범해서 조금 처지는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택시기사 일을 아직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뒷바라지를 힘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류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게다가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조금 고생을 모르고 컸을 것 같이 생기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남자친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를 남자친구와 소개해준 제 지인에게서 말입니다.
소개해주고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뭐가요? 그 집 어머니가 조금 유난히시긴 한 것 같았거든. 뭐 자기 아들 정도면 부잣집 며느리들이 줄을 서서 데리고 갈 거라는 둥, 아파트 한 채는 해와야 보낼 수 있겠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 남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래요? 사실 신경이 안 쓰인다거나 걱정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의 어머니가 그런 유난한 성품을 지니셨다고 하는 걸 세상 어느 여자가 아무렇지 않아 하겠어요. 당연히 걱정은 되었지만 제 삶의 지조랄까?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겪고 부딪혀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뵙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나는 무조건 찬성이다. 그래도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 건데 무조건이 어딨어. 잠깐 봐도 사람이 좋아 보이더구만. 그리고 네 성질의 이상한 놈을 잘도 데리고 왔겠다. 나를 믿는 거야? 언제부터?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네 성질머리를 알아서 하는 말이지. 엄마의 말처럼 제가 깐깐하게 성품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부모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제 눈을 믿으셨어요. 잠깐 본 남자친구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제 안목을 믿으신 게 아마 더 클 겁니다.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 엄마 그렇게까지 유난한 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고민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 긴장을 눈치챈 건지 남자친구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남자친구의 말이 사실인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야기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겼네. 우리 부족한 아들이랑 이렇게 잘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더 고맙고. 너무 걱정하고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야기가 그냥 과장된 거였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해 보이시고 또 성품도 털털하니 좋아 보이셨고 말이죠. 나는 결혼하고 나면 막 자주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이라 둘이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만나보고 겪어봐야 하는구나. 그 전에 이야기만 듣는 걸로 판단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말이죠. 게다가 이런 말도 하시더군요. 나는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자주 만나지는 않더라도 만날 때마다 편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빨리 친해지면 좋은 거니까 다음에 밖에서 밥이라도 둘이 먹어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는 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가족으로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친하고 격이 없으면 좋기는 한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나왔어요. 거봐,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게, 좋은 분이네. 그리고 미리 남자친구에게 그런 걱정을 내비친 것이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지만 말입니다. 오늘 얼굴 좀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 상견례 날을 잡고 혼수나 예당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창 이야기가 오고 갔던 중이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남들 하는 건 하는 게 다 좋다고 하니 두 눈 꾹 감고 그러기로 한 거였고 말이죠.
당시 일이 조금 바빴지만 회사 앞으로 오셨다는 어른을 도저히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이상한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예단과 혼수의 품목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제가 갸웃하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는데 다들 이것도 못 받았냐 저것도 못 받냐 하는 것도 영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영 보수적이시라.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말이 나오네. 나는 가볍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 대놓고 내가 좋은 거 받고 싶어 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헷갈릴 것도 없이 그때 당시부터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돌돌 돌려서 배려하는 것 같은 흉내를 내니 당시 저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죠.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뭐가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2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상당히 비싼 명품 가방 하나와 모피 코트였어요. 많이는 아니고 2가지만 추가한다고 하는 게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품목이라 제가 상당히 놀란 얼굴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봤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아, 다들 그 정도는 받는다고 하길래. 저희 엄마도 아니고 제가 거기서 다들 그 정도는 받는다는 거에 그 다들이 누군지 그건 허영심에 불과한 거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웃어 넘겼습니다. 그게 아들 가진 엄마들이 아들 보낼 때 가장 받고 싶은 거라고들 하긴 하더라.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군말 말고 해드리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뒤는 더한 걸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왕 하기로 한 결혼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싫은 저희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처럼 저희 집이 능력이 안 되는 건 또 아니기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받아줬어요. 저는 그때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금은 후회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대부분 다 들어주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그런 생각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신혼집이요? 그래. 너희 둘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집은 어떻게 할 건지를 물으시더군요. 사실 그건 부모님으로서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반반씩 하지 않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한 거였어요. 남자친구나 저나 일을 하면서 모아온 돈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반반씩? 네. 오빠랑 이야기했었는데 반반씩 해서 근처 작은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도 되고요. 요즘 부동산은 빨리 알아보는 거 아니래서 아직 부동산은 안 가봤어요.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든? 제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지불하고 그 외의 것들은 여자가 하는 게 많은 경우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 이야기는 부모님이랑 구체적으로 해본 건 없기는 한데. 제 그 말에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집 이야기 한번 해보렴. 혹시 아니? 좋은 집 알아봐 주실지.
아무래도 우리나 너희들보다는 아는 정보가 많으실 것 아니냐. 제가 정말 바보였던 게 그 말을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들은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기도 했고 투자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많으니 싸고 좋은 집을 아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하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에게 바로 집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반반씩 해서 집을 좀 알아보라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괜찮은 매물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줘.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이야기했었어요. 엄마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일단은 아빠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엄마가 무슨 의미로 아빠와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집은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얼마 뒤에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집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해도 돼. 나랑 네 아빠가 해줄 능력이 있는데 왜? 아무리 그래도 나나 네 아빠나 이럴 때 자식한테 쓰려고 돈 번 거야.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고 받아. 그런데 군말하지 않고 받기에는 너무 큰 액수의 집이기는 했어요. 얼마였냐면 그래도 20억짜리 집을 그냥 받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는데. 무려 20억짜리 집이었거든요. 그런 걸 그냥 네 하고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 거면 그렇게 좋은 집 말고 조금 더 싼 집으로 해줘. 그 금액대는 너무 큰 것 같아. 제 말에 엄마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재산 중 일부야. 그리고 나로 줄수록 증여세다 상속세가 세금이 더 내야 되고 한 번에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편하니까. 재산 미리 물려받는데 생각하고 그냥 받아. 하고 말이죠. 뭐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기는 했습니다. 언젠가 물려받을 재산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 끝에 그러면 받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많이 놀랐어요. 그 큰 금액의 집을 그냥 해주신다고? 나중에 줄 재산 미리 주는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받으래. 나야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는 한 것 같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좋아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긴 했어요. 신혼집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을 텐데 처가 될 집안에서 20억짜리 집을 턱하고 해준다는데 어느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장가를 잘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저희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집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부쩍 자주 연락이 와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집 해주신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래, 그러실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라고 한 거였어. 네? 그게 무슨... 그 정도 재력이 있으신데 딸내미 시집 갈 때 당연히 집을 해주시겠지. 내가 안 물어보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니? 잘 물어봤지?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 위로 물음표가 떴어요. 아니, 아무리 부모님이 부자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사람에 대한 정이랄까? 그런 게 떨어진다는 게 이런 감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딱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닌데. 그게 왜 당연한 게 아니니? 그 돈 자식 안 주면 나중에 다 안고 죽을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주실 거 조금 일찍 주신 거 아니야? 물론 다 맞는 말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법이잖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는 거고 말이죠.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 염치도 없어 보이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그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고부관계가 되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 힘으로 번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입을 삐죽이기는 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그날은 제 태도가 영 아니었는지 더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날도 가관이었어요. 해주신다는 집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해줄 수 있으니 해주는 거지요. 그렇죠 뭐. 어차피 애들이 나중에 다 받을 거긴 한데요. 그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가 당황하기는 하셨어요. 옆에서 남자친구의 누나가 조용히 자신의 엄마 옆구리를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의 누나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말이 좀 거침이 없으신 편이라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부인 말씀이 다 맞죠. 어차피 나중에 다 줄 건데요. 그니까 맞잖아. 너는 왜 나한테 눈치를 주니? 그렇게 모두가 수습해서 잘 넘기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산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단이나 혼수 더해도 되는 거 아닌가? 결혼식장은 최대한 큰 곳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오죽하면 싫은 소리라고는 여태 안 하던 저희 아빠가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좀 많이 속물적이긴 한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와 아빠는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속으로 꽁 하고 있는 것보다야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을 정말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저 사람과 평생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날도 아마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머니가 선을 많이 넘으셨다,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지하게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도 남자친구가 저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언제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쎄하다 싶으면 그게 맞는 거니까 이럴 때는 연을 끊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말이죠. 남자친구와 제가 헤어지게 된 그 사건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첩장도 다 찍었고 그리고 모든 친인척에게 그 청첩장을 돌린 다음이었어요. 아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때를 일부러 노리시지 않은 걸까 싶기는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한다는 걸 알린 뒤 말입니다. 그 집 말이다.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집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셨을 때 어쩌면 어느 정도는 짐작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속물적인 면모를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구나. 왜요? 물론 공동명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와, 진짜 저 말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놀라움과 사람이 너무 과하다, 너무 뻔뻔하다 하는 생각에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왜긴 왜야. 남자 명의로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왜 당연해요? 저희 부모님 돈으로 집을 얻는 건데요. 아마 처음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제 입장을 이야기한 날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순간 당황한 게 눈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그래도 집은 남자 명의로 하는 게 좋아. 내가 아예 우리 아들 명의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인데. 평생 같이 살 애들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니? 어렵고 아니고를 떠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이니? 네. 저는 바로 즉답했습니다. 네, 라고 말이죠.
사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완전히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호구만 잡힐 거라고. 그니까 이걸 바로잡지 못할 바에는 이 결혼을 깨는 게 낫다고 말이죠. 그 마음으로 대답한 거였어요. 지금 어른 말을 안 듣겠다는 거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욱한 건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단호하게 자르는 게 맞으니까요. 아무리 어른 말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이 안 되니? 너희 이제 같이 살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공동 명의로 하는지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는 못해요. 전혀 이해되질 않아서요. 집은 남자 명의로.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해서 집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면 반대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솔직히 더 할 말이 없기는 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든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 했으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였고요. 논리가 없는 억지는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하면 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해도 너는 내 말을 안 들을 거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로서는 그 이야기가 정말이지 회심의 공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 결혼이 깨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당연하죠. 그런 시어머니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거였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약간 기세가 등등해지는 표정을 짓고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말 안 들을 거면 헤어져라. 나는 어른 말 무시하는 썩을 년이랑은 며느리 시어머니 그런 건 못한다. 저는 헤어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썩을 년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막말하는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욕은 정말이지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왜 이런 욕을 여기서 먹고 있어야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표정을 굳히고 그렇게 바로 대답을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뭐? 정말 헤어지겠다고? 네, 헤어질게요. 청첩장 다 찍고 사람들한테 결혼하겠다고 다 말한 이 상황에서? 말 안 듣는 저 같은 썩을 년 며느리로 못 들이시겠다면서요. 먼저 헤어지라고 한 건 어머님이신데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대답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쿨하게 헤어지겠다고 대답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속이 조금 시원하기는 하더군요. 정말로 진짜로 헤어지겠다는 말이냐? 네. 저도 이제 더 이상은 그 엄청난 요구들을 못 들어드리겠어요. 내가 뭘 엄청난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혼수의 예단의 결혼식장도 저희가 집도 저희가 다 신부가 하는데 그 집마저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다고. 아마 다들 어머님이 양심도 없다 할걸요? 그리고 제가 호구라고 하겠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파혼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 못할까봐 신세 망치는 뭐 그런 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어림도 없거든요. 요즘같이 이혼도 널린 세상에 고작 파혼으로 신세 망칠 일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고 한들 저는 어머님 같은 분 며느리로 사느니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너 말 다 했냐? 솔직히 어머님 아들이 무슨 판검사도 아니고 사돈댁한테 뭘 이 정도로 벗겨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판검사래도 양심 없지. 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성을 잃은 듯 눈이 벌게져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군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한 것도 그랬지만 저도 속으로는 이 결혼을 깨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너 거기 안 서? 그 엄청난 소리도 그냥 귓등으로 들렸어요. 이제 남인데 그러던가 말던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그 모든 말들을 전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뻔뻔한 요구를 했다는 거에도 놀랐지만 다른 거에 더 화가 나셨습니다. 너한테 썩을 년이라고 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험한 말 안 듣고 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딸내미가 그런 말을 듣고 왔다고 하니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날 만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어. 식 올리기 전에 그런 인간인 거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 알겠지? 엄마는 제가 너무 속상해할까봐 그게 더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안 할 것 같아 보였던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라 너무 좋아하셨던 건데 그런 남자와 헤어지게 된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 멀쩡했어요. 오히려 후련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남자친구에게도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 셈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랑 결혼 못해. 그런 시어머니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공동 명의에 대한 생각은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어머니께서 너무 오바라 하신 것 같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남자친구 어머니의 본심이고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대로 결혼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는 내내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그 뻔뻔함이 저를 괴롭힐 거라는 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지금 발을 빼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미 오빠네 엄마한테 썩을 년이니 뭐니 하면서 험한 소리 다 들었어. 이미 들은 말인데 내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나는 오빠 엄마랑은 고부간으로 못 지낸다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발로 그런 집안에 들어가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며칠을 저에게 용서를 구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어요. 물론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기는 했지만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관계를 끊어낼 때 정말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말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풀이 죽어있는 목소리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그 자리에 나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전과는 완전 180도 달라진 태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했던 말은 다 취소하마. 그리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냥 이 결혼하면 안 되겠니? 완전히 저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뭐 후회해서 잡을 수야 있죠. 아차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 저 자세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했어요. 하루아침에 태도가 이 정도로 바뀌는 게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 자신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헤어지지만 말아달라.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엄청나게 겁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확답을 하지 않은 저에게 몇 번이나 매달리듯 굴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간신히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남자친구와 소개해준 그 주선자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은 저희 결혼이 깨진 걸 알고 계셨거든요. 혹시 그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런 제 말에 주선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짜고짜 이 말부터 꺼내더군요. 너 결혼 안 할 거지? 네,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무슨 일인데요, 대체? 아, 그래. 잘 생각했다. 절대 결혼하지 마. 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차마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같기는 하다. 그러면서 그 주선자가 해준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글쎄 그 집을 다 뒤집어 엎었대. 다 뒤집어 엎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뒤집어 엎다는 말을 알기는 아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는데 제가 여태 만나온 남자친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차분하고 겸손하고 어른 공경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안 살림 박살내고 지 엄마한테 손찌검하고 난리였다던데? 자기 인생을 엄마가 망가뜨렸다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던지 옆집에서 신고를 했댄다 글쎄. 저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이 말렸는데 아버님을 밀어서 잘못 넘어지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도 하셨었대. 지금 그 집 난리야 난리.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으면서 남자친구에게 정이 떨어지다 못해 무서운 기분마저 들더군요. 저랑 만나면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게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인데 숨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자친구 어머니의 그날의 그 표정.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무서워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은 본인의 가족들에게만 그러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면 저한테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즘에 뉴스에 관련 내용들이 많기는 했거든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보복을 하는 남자들에 관한 뉴스 말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그런 일이 정말 많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알아온 남자친구의 모든 모습이 가짜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빨리 그 집안과 그 사람들과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니? 응? 저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입을 떼는 순간 휴대전화 너머로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어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은 잠시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저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인 거네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입을 다물더군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어쩌면 저에게는 천운이었던 것 같네요. 모르면 몰랐어도 안 이상은 저는 오빠랑 다시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 그 문제로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저를 찾아와서 위협이라도 하지 않을까 매일 밤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요. 야, 김지연, 너 나와, 나오라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술을 먹고 찾아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를 찾아댔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모르는 채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가서 돌아가라고 다독거리거나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폭력적인 면모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서 말이죠. 결국 남자친구는 한참 소리를 지르다 주위에서 누가 신고를 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앙심을 품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카톡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네가 다른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남자고 나버리고 남자친구 때문에 이제는 남자를 보기만 해도 싫은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증거자료로 두면 나중에 처벌이 필요할 때 좋다고 하길래 다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어요. 지연아, 지금 응급실로 좀 와라. 회사에 있는데 엄마에게서 그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날은 야근해서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 떨어져서 손과 발이 벌벌 떨며 응급실로 간 것 같아요. 솔직히 응급실로 가면서도 남자친구와 관련한 일일 거라고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고가 났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건 아빠였고 그 옆에는 엄마뿐 아니라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사고를 쳤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과로 될 문제예요? 그래도 앞길 창창한 젊은 애 하나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도 술에 취해서는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으셔서 귀가가 늦었던 아빠와 마주친 거고요. 제가 아빠한테 몇 번이나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 남자친구를 보더라도 먼저 가서 말을 걸거나 혼내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날 술을 좀 드셔서 그랬던 건지 남자친구에게 한마디를 하셨다 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아빠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니 밀어서 넘어지셨다고요. 잘못 넘어지시는 바람에 머리가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셨고 아마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분이 급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빠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새끼 어딨어요?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저를 엄마가 다독거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가 있어. 그러니까 진정해. 아빠 괜찮대. 엄마의 그 말에 병원 응급실에 주저앉아서 병원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고 나서야 남자친구와 저는 완전히 헤어질 수 있었어요. 정신이 돌아온 아빠는 합의 조건으로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거든요.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각서 쓰고 다짐하면 내가 합의해 주겠소. 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바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합의를 안 해줘서 처벌받을 일이 생기고 또 그 일이 자신의 회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니까 본인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겠다고 한 거 보면 말입니다. 물론 저도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다면 그것쯤은 100번이라도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러겠다고 했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큰일이기는 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동네에서도 제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다들 알기도 했고요. 파혼을 하게 되면 신세를 망치게 될 거라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은 정확히 남자친구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와 완전하게 헤어지고 난 뒤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모양이었지만 다들 남자친구의 그 소문을 들은 건지 어떤 건지 주선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줬던 가방이나 모피 같은 것들도 다시 다 돌려받았는데 아마 그 정도로 혼수나 예단을 해오고 20억짜리 집도 떡하니 해올 사돈댁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거든요. 아마 본인도 그걸 알아서 마지막에는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했던 걸 수도 있고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천운이었지만 남자친구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천운을 차버린 셈이 된 게 결국은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조건 좋은 며느리를 볼 수 없을 거고 내내 후회를 하실 테니 말이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던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몇 번 문자가 오기는 했어요. 뭐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이런 안부성 문자이기는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가 왔을 때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는 아직 다른 소식은 없고 말이죠. 물론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테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 공부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고 그리고 한 번 아닌 사람은 절대 아닌 거라는 걸 말입니다. 뭔가 쎄하다는 감정이 들면 백발백중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한시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사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지만 말이죠.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억울하기는 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은 일이 일이다 보니 남자에 대한 불신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생기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어딘가에서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털어놓고 싶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내고 나면 늘 조금씩은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고 좋은 인연만 생기시기를 바랄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속에 살고 있는 자연인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사연을 보는 낙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사연이 왜 없겠냐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만큼 크나큰 아픔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마치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살아갈 이유가 다시 생겨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제 이야기가 워낙 굴곡져서 못 믿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두 사실만을 적을 테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제 각기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먼 시골 촌구석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 삶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움이라고 얼마나 길게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중학교까지만 간신히 나오고 고등학교부터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 동네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벌면 버는 족족 집으로 보내고 정작 저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다고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비로 집에 보내는 돈을 제외하고 10,000원, 20,000원 아껴가며 22살이 되던 해에 몇백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저는 그거로 아는 지인분을 도와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천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훈아, 나중에 공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이나 하자. 내가 보기에는 넌 겨우 이런 공장 일하면서 만족하고 살아야 할 그릇이 아니다. 제가요? 저는 나이도 어린데 형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죠. 알겠습니다, 형님. 당시 공장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지라 다들 저를 잘 챙겨주고 했는데 그 형님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많이 끼고 다녔습니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공장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형님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는 저 밥 먹고 월세 낼 돈만 제외하면 전부 집에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자신에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다며 일단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서 그렇게 푼돈이라도 모아서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형님의 말을 들었기에 20대 중후반쯤 돼서는 그래도 제법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지만 연세가 있으신지라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기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 가족이 말 그대로 온전히 제 수입에 의존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병훈아. 너한테만 이렇게 의지해서 어쩌니. 내가 몸이라도 좋으면 어디 나가겠구만. 정말 죄인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은 제가 넉넉하니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걱정 마시고 이번에 보낸 돈 생활비랑 병은이랑 병민이 학비로 잘 써주세요. 아이고, 내 아들. 일이 착해서 어쩌니. 고맙다, 병훈아. 고마워.
너 없으면 어쩔 뻔했는지. 조금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제게 고맙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표현해주니 그리 힘들지 않단 생각도 들었고 어찌 보면 돈 있는 제가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 오빠 존경하는 거 알지? 오빠가 우리 학비도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편하게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아니야. 오빠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지. 니들은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오빠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알겠어. 우리 오빠 진짜 멋져. 가끔 동생들이 저렇게 말해주면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궤도는 늘 바뀌더군요. 제가 30 중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잠시, 장례식이며 뭐며 온갖 절차들을 장남인 제가 다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부모님을 잃은 것에 대한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끝마쳤는데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 별 말도 없이 헤어지게 되었죠. 병은아, 요즘 뭐 힘든 건 없니? 오빠, 난 괜찮아. 오빠, 근데 어쩌지? 나 지금 얼른 애들 보러 가야 해서. 오늘 애들 아빠가 회사에서 늦게 오거든. 다음에 통화하자. 아, 그래. 알겠어. 오래간만에 동생들에게 전화를 해도 동생들은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었고 그게 참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 후 만성적이고 이상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허하고 이상하게 자기 전에 눈물까지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이상해요. 요즘은 일에도 집중이 안 돼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게 그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글로 적어보라 하시더라고요. 마치 일기처럼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바빠 변변찮은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동생들은 다 잘 자라서 각자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족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삶은 없더라고요. 저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돌볼 가족도 없다 보니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가족을 꾸리고 싶었지만 여자를 소개해줄 만한 지인도 없었어요. 공장 일하며 친해졌던 사람들과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연락이 끊겼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준 형님과는 끝까지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이미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저는 마음 놓고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한마디로 저는 꽤 고립되어 살아온 거였죠. 그제야 저는 제 우울감이 이해가 되었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름의 결심을 했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일하는 시간 외엔 취미 활동이든 뭐든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자고요. 매일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인간관계도 굉장히 좁혀져 있었는데 정말 이러다가는 혼자 골방에서 죽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40이 되기 좀 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3040 독서 모임에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훈 씨랑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정말요? 여자 대하는 게 서툴러서 말도 더듬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데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어디서 또 이런 말 들어보겠어요. 수지 씨니까 해주시죠. 언제 한번 영화를 보든 차 마시러 가요. 여기 독서 모임 사람들도 좋긴 한데 단둘이 얘기하면 책에 대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로 책 읽는 취향도 비슷하고 그 외에도 생활 패턴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던지라 당시 독서 모임에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독 그 여자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종종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먼저 데이트 신청 비스무리한 것도 했죠. 은근슬쩍 눈길을 던지는 그 여자는 정말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저 수지 씨, 오늘 모임 끝나고 잠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좋죠. 그렇잖아도 병훈 씨 선물도 몰래 준비해 왔는데. 네? 제 선물이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책이에요. 저번에 시집 갖고 싶다 하셨잖아요. 여자에게 선물 받은 건 부끄럽지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참, 글을 쓰면서도 민망하지만 연애 한 번 못하고 일만 했던 저였기에 그 책 선물은 그야말로 제게 보물과 같았습니다. 잘 때도 품에 안고 껴안고 자면서 그 여자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결국 촌스럽지만 꽃집에서 장미꽃 100송이를 사서는 다발로 만들고 고백했어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수지 씨,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늘 수지 씨를 보겠습니다. 왁스로 눌러 고정시킨 2대8 가르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품이 큰 양복 차림의 고백. 입장 받고 제가 여자였으면 그런 고백은 받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고백을 하든 이미 마음이 통한 상황에서 성공 확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금방 여자와 연인이 될 수 있었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뼈해장국 좀 끓였어요. 와서 얼른 들어요. 그래? 알겠어. 금방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얌전하거나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틀린 것은 온화하게 짚어줄 줄 알았고 반대로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쉬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씨를 지녔죠. 저에게 좋은 아내였으며 결혼하고 1년 뒤 낳게 된 저희 아들에게도 참 좋은 엄마였습니다. 아마 아내가 오래도록 살아있었다면 분명 저희 아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을 텐데 말이죠. 제 아내는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차에 치이는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려 저도 모르게 철퍽 주저앉았다가 엉금엉금 기어 쓰러진 아내에게로 간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119를 불러 구급차에 실린 아내 옆에서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안 돼. 눈 떠봐. 우리 애들. 여보, 제발. 급히 수술은 했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아내는 명을 달리하였어요. 사고를 낸 트럭은 그 대가로 돈을 주었지만 그깟 돈을 어떻게 아내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워 술만 마시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고사리 같은 아들 녀석이 눈에 밟혀 아내를 따라간다거나 저를 아예 놓을 수도 없었죠. 아빠 울지 마. 아빠 울면 슬퍼. 그 어렸던 놈이 뭘 알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우울해할 때면 꼭 아들이 혼자 놀고 있다가도 제 방으로 와서는 우는 소리를 냈고 절 찾았어요. 그러면 저는 버뜩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저를 좀먹고 있던 우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내가 죽고 얼마 안 가서 저 역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윤수야, 아빠가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아내와의 유일한 끈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핏줄을 타고 난 아들만큼은 제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든 일들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은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며 살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혼자서 육아를 한다는 건 너무도 많이 어려움이 있더군요. 왜 부성애보다 모성애라는 말이 더 익숙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내는 너무 더 어질고 현명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자란 저로서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초등학교 운동회, 학부모회, 수업 참관,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엄마가 가는데 유일하게 저만 아빠가 가서 쪽팔리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부끄러웠는지 저를 모른 척할 때가 많았어요. 아빠, 오늘 안 오면 안 돼? 왜? 아빠 윤수 보려고 회사 일 다 뺐는데? 아니, 나 그냥 혼자 가도 되는데. 아빠 오는 거 싫단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땐 어린 나이라 그런 걸 알지만 괜히 서글프기도 했고 가슴도 답답해져 왔어요. 여보,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올곧고 바르게 클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줘요.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 혼자 멍하니 앉아 아내 사진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혼내야 하는지, 혼을 낼 때는 어떻게 혼을 내야 하는지,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었어요. 그래도 멀리 사시는 장모님이 오셔서 어찌저찌 엉성하게나마 아들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걷잡을 수 없이 반항을 일삼았습니다. 다들 부모라면 아시겠지만 자식이 속 썩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지 않나요? 차라리 제가 아내였다면 더 현명하게 대처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 어제 담배 그거 뭐야? 어디서 아버지 담배 훔쳐다 피래? 네 나이가 몇인데 담배야? 저번에 학부모 상담 갔더니 니네 담임선생님이 너 옥상에서 술도 마셨다 하던데. 이놈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야? 학생이면 학생답게 해야지. 그만 방황할 때도 됐잖아. 왜 이리 부모 속을 썩여? 아이씨, 그만 좀 해요. 귀 따가워 죽겠네 진짜. 나 친구네 집에서 잘 테니까 찾지 마요. 당분간. 뭐야? 이놈 자식, 너 지금 집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라도 하는 거야? 당장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면 영영 못 들어올 줄 알아? 아들이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갔을 때 저는 그야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야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아들이 부모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대로 자식이 크지 않더군요. 괜찮아, 김서방. 잘하고 있어. 원래 저맘때면 다 한 번씩 밖으로 걷더라. 내 딸도 사춘기 땐 그리 얌전하지 않았어. 지금은 저래도 다 철들고 알아서 부모 곁으로 기어들어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해볼 테니 오늘은 좀 쉬게. 제가 복이 많은 놈인지 인생이 고비를 지날 땐 그래도 늘 한 명씩 은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절엔 제겐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밥을 제대로 못 챙길까봐, 아들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 먼 거리를 오셔선 반찬도 넣어주시고 아들에게 말도 해주시고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자넨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정말 저를 그렇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장모님의 그 따스한 위로와 온기 덕분에 저는 조금씩 씩씩한 아빠가 되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스스로 반항을 멈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가 늙은 것 같아. 어느 날 제 흰머리를 보더니 아들이 저리 말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금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편이었는데 아들은 그게 자기 탓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저도 그제야 마음이 많이 풀렸고 아들이 이제 엇나가지 않겠다 싶어 한시름 놓았죠.
그날도 저는 아내를 찾아 속으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아들은 그 후 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합격 여부가 발표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대학 합격 축하 기념으로 4년치 등록금을 미리 다 주며 혹시 부족하면 더 이야기하라고 했고 혼자 조용히 차를 몰고 아내가 묻힌 산소를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벌써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 이제 성인이야.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나 혼자 키우나 너무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는데 다행히 착한 당신 성품 닮아서 그런지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너무 잘 자라주었어. 당신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지? 오늘따라 유독 당신이 보고 싶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그 산소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절 격려하는 아내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어요. 그날은 아내의 그 미소를 마음에 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었네요.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비뚤어질 만한 일 없이 교우 관계 좋고 학과에서는 누구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여러모로 제 자랑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점점 제 손이 필요한 일들은 사라졌고 이제 비로소 아들도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어갔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준 것은 너무나 고마웠지만 어릴 때부터 제 품에 끼고 살았던 유일한 아들인지라 막상 진짜 부모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자를 한 명 데려왔을 때 유독 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자주 찾아와라. 차 막힐 것 같으니 얼른 가. 네, 아버지.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눈에 보였는지 아들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시집살이나 자식들 결혼할 때 깐깐한 건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맹세하는데 제가 어지간한 집 시어머니들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기에 절대로 제 아들보다 부족한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돈이 없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든 제 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가끔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품이 어떤지부터 봐야 한다. 얼굴이 예쁘거나 혹은 집에 돈이 많은 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네가 나중에 누군가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얼마나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너를 꾸려나갈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 이걸 명심하고 사람을 만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했기에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데려온 여자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 달 동안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10번을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고 삼촌 밑에서 자랐다고? 네, 아버님.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로 바쁘신 바람에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주 찾아와 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터가 지방이고 계속 옮겨 다니셔야 하는 직종이라 같이 살 순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랑은 직장 다니다가 만났다고 했나? 네, 직장에서 저를 잘 챙겨주고 하다 보니 마음이 맞게 됐어요. 일도 겹치는 게 많았고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며느리에게
참 미안합니다. 애초에 결혼을 수락했으면 수락하는 거고 반대했으면 반대하는 거지. 하루가 멀다 하고는 집에 들리게 해서 재미도 없는 노인네랑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뭐 얼마나 기꺼웠겠습니까?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삼촌 밑에서 자랐다는 며느리를 검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확실히 인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딱히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제 아들에게 제 번호를 물어서는 안부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무리 저라고 해도 쉬이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아들 녀석 결혼하는 걸 보는데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쑥쑥 커서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아들이 떠나간 집은 꽤나 쓸쓸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손잡고 자주 찾아와서는 그리 적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버님 좋아하는 미역국 해드릴게요. 뭐 따로 왔니? 추운데. 아버님 안 보러 올 수가 있나요? 제가 얼른 상 차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 전 제가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한 게 참 미안해질 만큼 좋은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오순도순 살고 싶지 혼자 남은 시아버지 챙기러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아들이 바빠서 다음에 가자고 하면 며느리가 나는 아버님 보러 가고 싶은데? 라며 아들을 끌고 저희 집에 오는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며느리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옆에 많이 없으셔서 사실 아버님이 제 부모님 같고 그래요. 딸이 부모님 자주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며느리 엄마 심정은 어땠을지. 괜히 제 아내가 생각이 나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제 아내 역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마 세상을 떠난 그 순간 아내 역시 눈을 편히 감지 못했을 겁니다. 모쪼록 빈말이라고는 해도 그렇게라도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저는 며느리에게도 종종 용돈을 주고는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저 이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닌데 자꾸 이러시면 못 와요? 예, 내가 경제적 능력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른 받아라. 난 주는 게 더 좋아.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쁜 옷도 사 입고 해라. 날씨 풀리면 병원이랑 나들이도 가고. 아버님도 참. 알겠어요. 대신 저 정말 다음부턴 안 받을 거예요. 이번만이에요. 그리고 나들이는 같이 가요, 아버님. 며느리는 자기가 용돈을 줘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다, 안 주셔도 된다며 거듭 사양했지만 돈이라도 두둑히 챙겨주는 거 말고는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무뚝뚝한 노인네인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손에 봉투를 끼워주고 손등 몇 번 토닥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1년 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한 편이어서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괜히 집안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제 돈으로 가정부도 고용하고 며느리 몸에 좋은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제발 몸만 건강하라고 빌었는데 결국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있을 때 환한 얼굴의 간호사가 한 말에 저도 아들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들 녀석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기 자식이니 당연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아들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여도 지킬 자식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를 품에 안은 아들은 이제 제가 더 뭐 해줄 게 없을 만큼 다 자랐더군요. 너는 아버지니까 꼭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알아서 잘하겠지만 술, 담배 하지 말고 몸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네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는 건 며느리 몫이라 더 힘들 테니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군말 없이 같이 육아해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지. 명심할게요. 쌍둥이 손자가 태어나고 1년. 자주 오던 며느리에게도 오는 건 명절이랑 제 생일 때만으로 조카라고 못 받고 아들이랑 같이 애들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쓸쓸하기는 했지만 가끔 너무 적적하면 아들이나 며느리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얼굴을 보고 열심히 기어다니는 손주들 보며 이겨냈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으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는 그저 제 일 열심히 하면서 부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병훈씨가 꼭두 새벽에 엉엉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버님이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아들 이름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이 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며느리의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마치 원래부터 졸리지 않았던 것처럼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우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죠. 손끝이 얼음장이 될 정도로 긴장이 되어서 어떻게든 심호흡을 하고 가라앉히려 했으나 심장이 계속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더더욱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질환 하나 없이 건강하던 아들이었던지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사실을 저도 며느리도 믿지 못했어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놈들은 밥 달라고 우는데 며느리는 분유를 먹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모두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들이 전화가 와서는 오랜만에 전화한다며 바쁜 일이 끝나면 곧 손주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할 것만 같아서 화장까지 다 하고 6g까지 제품에 안았는데도 제정신이 되지가 않더군요. 납골당에 아들을 안치하고 홀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 돼서야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곁에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알았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테지만 아들마저 잃고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회사며 주식이며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이 든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까지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손주 녀석들 다 클 때까지만 고생해주려무나. 그리고 이 돈으로 애들 키우면서 네 인생을 살으렴. 안 돼요. 아버님, 저랑 같이 살아요. 네? 얘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산속에서 물 흐르는 대로 살고 싶구나. 며느리는 제가 혹여나 나쁜 선택이라도 할까봐 저를 붙잡았습니다. 몇 날 며칠 집에 와 저를 설득하고 언제는 제 짐까지 다 싸놓으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며느리를 보면 떠난 아들 녀석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도 해지하고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에 올라가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홀로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어떤 때는 겁이 나서
어떤 때는 실패해서 참 질기게도 붙어있는 목숨이었던지라 결국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혼자 살다가 조용히 때 되면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많은 돈으로 풍족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산속에서 혼자 나무 엮여서 집 만들고 허름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차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1년, 2년, 3년. 그저 멍하게 끼니가 되면 밥을 해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잠깐 다른 생각만 해도 아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는데 그쯤 되니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도 얼굴도 희미해지고 이전보다 생각도 잘 안 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너무도 공허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다 빨리 이를 운명인지 만약 그렇다면 하늘도 너무하지. 어떻게 아내도 아들도 이렇게 일찍 데려가는 건지. 가끔 식재료를 사러 아래 마을로 내려갈 때 아니면 최대한 몸을 숨기며 살았기 때문에 친한 지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산은 오로지 저만이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외로웠으나 이제는 외로운 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솔직히 점점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젊은이 2명이 제가 집을 지어놓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끔 등산객들이 있기는 했으나 저는 애초에 등산객이 지나지 않는 곳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 근처에서 사람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누구시오? 여기는 등산로가 아닌데. 길을 잘못 든 건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웬 사진 같은 걸 들고 한참을 저와 비교하던 젊은이 2명이 대뜸 저를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순간 아직 고사리 같던 어린 손주 녀석들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았을 때는 확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내 아들 녀석이 남긴 자식들이 맞다고요. 손주 녀석들이야 워낙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 애들 얼굴은 기억 못한다지만 다 자란 손주 녀석들은 제 아들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낳은 건지 어미가 낳았을 텐데 어찌 그리 아들 놈만 빼닮았는지.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찾으려고 10년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해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된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저를 찾아온 손주들과 저를 그리워한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충동적으로 얼굴을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손주들 손에 이끌려 서울에 올라가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게도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헤어질 쪽보다 주름도 많이 져 있고 늙어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리 연락도 없이 가셔서. 얘야. 저희는 서로를 얼싸안고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를 보니 힘든 며느리를 두고 산으로 갔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새삼 그리웠던 감정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또 며느리는 재혼도 하지 않고 제가 준 돈으로 사업체 하나를 멋지게 키웠더라고요. 식품 공장이었는데 쌍둥이 손주들도 자기 엄마를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넘겼는데 그걸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아버님 생각하며 힘든 시기도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이제 같이 살아요. 저 공장이 자리 잡힌 이후론 아버님 오래도록 찾았어요. 이제야 찾게 됐으니 더는 놓기 싫어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얘야, 네 제의는 너무 고맙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미 오래도록 살아온 내 고향이 좋기도 하고 굳이 나라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는 않구나.
나는 지금 사는 이대로가 무척 편하단다. 니들 눈엔 불편해 보여도 괜찮아. 그런데 그때 손주 녀석들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를 평소에 참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되게 좋은 분이셨다고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혼자 우시기도 했어요. 그냥 저희 엄마 소원 들어드리는 셈치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솔직히 손주 녀석의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허나 저는 끝까지 거절하고 다시 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도 몸은 바쁘게 놀렸지만 계속 눈물 흘리는 며느리와 손주 녀석들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일 터인데 내가 거스르려 하는 것이 아닌가. 날 찾은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지 며칠 안 돼서 이번엔 며느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낭낭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와선 제 집에 풀었고 쫓아내지 말아달라며 며칠만 머물다 가겠다 했습니다.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머물겠다는데 뭐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의 짐을 대신 풀어주고 밥도 주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이 고즈넉한 산속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살면 딱 좋겠다면서요. 손주들에게 공장을 맡기고 여기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저 역시 며느리와 밥을 지어 먹고 술도 담그고 나물도 캐러 가면서 내심 참 좋았습니다. 혼자 살 땐 몰랐지만 사람이 들어오니 그 온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이젠 시간이 흘러 그런가 며느리를 봐도 아들 생각에 마음이 저린다거나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같이 내려가 살면 안 될까요? 몇 달만이라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 있으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버님, 저 사실 자식들도 크고 이제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외롭기도 해서 그래요. 네? 안 될까요? 며느리는 안 되겠냐고 말하며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며느리가 그리 말하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전 알겠다고 승낙하고 말았어요. 어찌됐든 날 10년이나 찾아준 고마운 사람인데 그 애틋한 마음을 등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며느리와 함께 며느리의 집으로 내려갔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자연인이 아닌 도시 사람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노인처럼 산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없는 시간엔 제 소일거리를 하기도 하고 경로당에 갔고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땐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시장아지, 얼른 먹어라. 세상에, 아버님 이거 준비하시려면 다듬고 씻고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사실 산에 간 후로 요리 솜씨가 꽤나 느른지라 저녁상 준비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물론 나이가 있어 몸은 고되긴 했지만 일하느라 고생한 며느리를 위해 한 끼 정도는 든든하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녁에 며느리 오기 전 간단하게 상 준비하는 게 저의 큰 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시 생활은 한 2달 정도 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셈치고 그 정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사람 부대끼며 사는 그 온기는 뿌리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들 얘기, 아내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으니 마음이 좀 편안하기도 해요. 늘 홀로 그리워하고 눈물 짓고 애틋해했는데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덜 아프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며느리가 아무래도 저에게 아파트가 불편할 것 같다며 전원주택으로 가자고 해서
요즘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손주 며느리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증손자가 태어나면 와서 한 번씩 놀라고 바닥도 평평하게 다지면서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주 녀석이 유튜브라는 것도 알려줘서 보기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너무 재미있고 아들 떠난 뒤로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것 같네요. 비록 내 아들을 아직까지 못 잊고 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복도 다 얻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 잘 살다가 우리 아내 아들 만나러 가렵니다.